자, 다음은 455쪽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도 한 문제 정도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랬을 때, 자, 우리가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일반 기업 금융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에 사업주가 있으면 이 사업주가 금융기관을 찾아가겠죠. 그래서 금융기관 찾아가서 사업을 해야 되니까 돈 좀 빌려주세요.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어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가 신용 이런 것을 담보 잡히세요.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러면 이런 걸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오는 게 일반 기업 금융입니다. 그죠?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주가 출자를 해서 프로젝트 회사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프로젝트 회사를 만들면 이 프로젝트 회사가 차입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차입의 주체는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돈이 이쪽으로 나간다 하는 겁니다. 파이낸싱이 돈이 이쪽으로 나간다. 즉 돈이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가 담보입니까? 그랬을 때 이런 재산이나 사업주의 재산이나 신용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할 현금 흐름, 즉 미래의 수익 이런 것이 여기서는 담보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담보로 해서 파이낸싱이 이루어지는 것, 그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원래 미국에서 이제 석유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되면 앞으로 어때요? 수익이 잔뜩 생기겠죠? 현금으로 미래 현금으로 발생하겠죠? 그런 걸 담보로 해서 파이낸싱이 이루어진 데서 이 PF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PF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 사업주에게 돈이 안 나갔네요. 만약 사업주에게 돈이 나갔으면 그 사업주의 밸런스 시트, 즉 대차 대조표가 있는데요. 이 대차 대조표에 차변과 대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자산이 기록이 되고요.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기록이 된다 이겁니다. 그때 그러면 이쪽으로 돈이 나갔으면 부채가 늘어났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쪽으로 돈이 나간 게 아니니까 부채가 증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때 사업주의 대차 대조표의 부채가 증가하지 않으면서도 자금을 융통해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그래서 부외금융이다 이런 말을 씁니다. 자, 부외금융이라는 말은 장부, 바깥에서 자금을 융통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대차 대조표는 손을 대지 않고 자금을 융통해 와서 이 개발 사업을 진행하죠. 그래서 이 사업주의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가 되는 겁니다.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가 된다는 말은 부채가 안 늘어났으니까 다른 데서도 돈 빌릴 수도 있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무 수용 능력이 제고된다 하는 거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서 가장 많이 물어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비소구금융이다. 즉 비소구금융이다. 또는 제한소구금융이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비소구다, 제한소구다 이런 말이 뭡니까? 그랬을 때 자,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 기업금융은 사업주가 어때요? 돈 빌려가서 못 갚으면요. 당연히 이 재산, 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 이런 걸 경매에 넣어서 이제 채권 확보가 들어가겠죠. 그런데 경매에 넣어도 부족액이 생겼어요. 그럼 부족액이 생기면 은행에서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서 없던 일로 합시다. 그러는 게 아니고 법원으로부터 부족분 지급 판결이란 걸 받아가지고요. 이 사업주에 또 다른 재산에 압류 들어가나 막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다? 소구금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뭐가 지금 담보입니까?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현금 흐름 이게 담보란 말이에요. 또는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이라든가 이런 게 담보예요. 그러기 때문에 요게 담보기 때문에 저 사업주에게 쫓아가서 만약 프로젝트가 실패했다 그러면 사업주 당신의 4억이라도 팔아서 갚으세요.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걸 뭐라 한다? 비소구라 그래요. 그래서 소구가 제한되니까 어때요? 제한소금융 이런 표현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소구금융이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사업주하고 여기 프로젝트 회사는요, 신용이 절연됩니다. 신용이 절연된다는 말은, 이게 절연된다는 말은 끊어졌다 이 소리거든요. 사업주가 만약에 파산하더라도요, 여기에 영향을 못 미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사업주의 파산이 이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출해 줄 때 에스크로우 어카운트다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자금 관리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후 관리가 가능하다 이 소리입니다. 사후 관리가 된다. 왜? 그 말은 일반 기업 금융은 은행에서 이렇게 사업주에게 돈 나가면 사업주가 그 다음에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이런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서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그 현금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다 파악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사업 관리가 가능하고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 이런 것이 완화됩니다. 완화된다는 말은 은행에서 돈 나가면 일반 기업 금융은 사업주가 그 돈 어떻게 쓰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사후적으로도 이런 정보에 대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이런 정보가 비대칭적이다 하는 것이 완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근데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안전할까요? 위험할까요? 어느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때요? 미래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한다. 이런 건 위험하죠. 위험하니까 어때요? 사업이 성공했다 그러면 수익률이라든가 이제 이자율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도 어때요? 상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수익률이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위험하니까 신용 보강 조치들을 다양하게 취해둔다 하는 걸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455쪽에 그 의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하는 게 아니고 부동산 개발 사업의 사업성, 즉 수익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뒤로 넘겨보시면 456쪽에 특징들이 쫙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비소구 또는 뭐다? 제한소구 금융입니다. 자,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자, 그 다음 법적인 측면에서 맨 밑에 신용절연효과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사업주가 여기에서 파산하더라도 이 개발사업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가 실패해도 사업주 본사 자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할 수 있죠. 부의 금융입니다. 그리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된다는 표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제 위탁 계정 이런 걸 통해 자금 관리가 이루어지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되고요. 자, 5번 위험 분산 효과입니다. 자, 이 위험 분산 효과와 관련해서 금융기관은 이런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시행사나 시공사가 부도 등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권이나 시공권을 포기한다 하는 각서를 받아둔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이제 프로젝트 회사, 여기가 보통 시행사가 됩니다. 이런 시행사가 뭐 하겠어요? 이제 건설회사하고 조인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만약에 문제가 된다 그러면 이런 시행권이나 시공권 이런 걸 뭐 하겠다? 포기한다는 각서 이런 것도 받아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공사에게 책임 준공 의무를 지우고 PF 대출을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을 제공하도록 한다. 여기가 시행사가 일반적으로 된다 그랬어요. 그럼 시행사가 있으면 이제 시공사가 있겠죠? 건설회사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할 이제 건설회사하고 관계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시공사가 신용이 더 좋은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공사에게 책임지고 이 아파트 프로젝트다 그러면 아파트 짓는다는 거 책임지고 어때요? 이제 짓는다 하는 시공 관련해서 책임 준공 의무 이런 것도 부과하고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 너가 이 채무를 뭐하게 하겠다? 인수하게 하거나 이에 대한 보증 이런 거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험을 분산시키고요. 그 다음에 요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토지를 확보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토지에 대해서도 역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탁을 해서 신탁하면 신탁 수익권 나오죠? 거기에 대해서 어때? 담보 잡아두겠다는 거예요. 담보 잡아주는 걸 우리가 질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그래서 신탁 수익권, 이제,
그와 관련해서 개발 사업지를 담보신탁하고 그 수익권 증세에 대해서 질권 설정해 둔다. 그리고 미분양 건물에 대해서 담보신탁 우선 수익권 설정해 둔다. 여기 건물 지었는데 나중에 어때요? 미분양이었는데 분양이 되었다 그러면 먼저 그 돈 들어온 돈을 은행에서 먼저 가져가겠다. 우선 수익권 이런 걸 설정해 둔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을 분산시키는 조치들을 취해 둔다 하는 것을 여기서 알아두시고, 높은 대출금리고 금리가 높다 그랬죠? 단일 사업성이다. 왜? 이건 프로젝트를 보고 돈 빌려준 거니까 다른 프로젝트하고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단일 사업성이다. 자,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459쪽 가면 일반 기업 금융하고 쭉 비교해놨죠. 다 설명했는데요.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기업의 권리 의무 주체를 기업의 실체로 보는 기업 실체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여기 프로젝트 회사 기업 실체죠. 여기가 차입의 주체라는 뜻이에요. 일반 기업 금융은요. 기업의 권리 의무 주체가 사업주다. 이렇게 사업주가 돈 빌려가는 걸 본다. 자,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여긴 줄어든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다 그랬죠. 자, 담보는 그 해당 프로젝트 자체의 자산이나 현금으로 이게 담보입니다. 위에는 일반 기업금융은 차주, 즉 사업주의 재산이라든가 신용 이런 겁니다. 소구권 행사가 비소구나 제한되는 것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이고, 그렇지 않은 게 뭐죠? 일반 기업금융입니다. 차주는 프로젝트 회사죠. 위에는 사업주입니다. 사후관리가 된다 그랬어요. 위에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금관리와 관련해서 결제 위탁 계정을 통해 자금관리가 됩니다. 여기는 사업주가 알아서 관리합니다. 이렇게. 채무수용 능력, 부의금융이니까 재고된다 그랬습니다. 위에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 정도가 나오면 맞춰주시면 되겠다 하는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460쪽에 가면 부동산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자, 신디케이트는 투자자 합동조합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신디케이트에서 알아두실 것은 지금까지 시험은 딱 하나가 출제되었네요. 신디케이트는 지분형 금융이다 하는 걸 알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구자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에 해당하는 게 신디케이트다 하는 것을 좀 알아두세요. 자, 신디케이트가 뭡니까? 그랬을 때, 자, 이런 겁니다. 자, 자, 여기에 사업주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100억이라고 하는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업주는 돈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이 있는데 소액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주는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100억을 어떻게 자금 융통해 옵니까? 그랬을 때, 자, 이 100억을 구자로 만드는 거죠. 한 구자에 100만 원짜리 이렇게. 그러면 100억을 쪼개서 여러 구자로 만들 수 있겠죠?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이 사업, 개발 사업이 성공만 하면 대박 납니다. 이렇게. 설명회 하면 투자자가 그 말을 들어보고 괜찮겠네 그러면요. 이 개발 사업에 어때요? 내가 한 구자 가입할게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한 구자 가입한다는 말은요. 이 개발 사업에 지분권 형태로 뭐 한 거죠? 직접 투자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에서 알아둘 말은 소구자 지분형. 지금까지 시험은 계속해서 지분형이다 이게 나왔어요. 지분형 직접 투자 방식이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서 수익을 뭐 해주겠죠? 배당해 주겠죠? 이렇게 수익을 배당받는 게 지분금융이고요. 약속한 이자를 지급하는 게 뭐죠? 부채금융인 겁니다. 그래서 수익을 배당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분금융이죠. 자, 그때 이 사업주는 관리와 책임에 관한 무한 책임 사원이 되고요. 여기에 있는 투자자는 자기가 돈 낸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지면 되죠. 그래서 유한 책임 사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자 비율에 따라 배당받으면 되겠죠. 사원이 되어서 이렇게 파트너가 되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진행한다 하는 겁니다. 그게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디케이트라고 하는 것은 소액을 가지고 있는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융통해 올 때 그 투자자로부터 지분권 형태로 이렇게 직접 투자받아서 자금 융통해 오는 것이다. 그 수익을 배당해 주는 거니까 지분금융에 속하는 것이다 하는 것 정도는 알아달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신디케이트하고 비교해서 거기 461쪽에 가면 맨 밑에 내용 플러스에 조인트 벤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조인트 벤처는 이것은
이 신디케이트하고 뭐가 다릅니까 했을 때 하나가 다른데, 여기 투자자가 소액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가 아니고요. 다액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다액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다. 그러면요. 이런 투자자라면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구자를 나눌 필요도 없는 거죠. 나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기관 투자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기관 투자자하고 저기에 있는 사업주, 개발업체하고 뭐해서 조인해서 공동으로 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 투자자는 대출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뭐다? 지분금융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자는 지분 투자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분 투자자죠. 자, 그러므로 거기에서 내용 플러스 조인트 벤처 보시면 특정 목적의 부동산 벤처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기 위해서 자연인이나 법인의 결합체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 벤처 회사가 조인트 벤처다. 자, 부동산 개발업자하고 이렇게 대출기관, 기관 투자자죠. 사이 형성되는데 이때 대출기관은 저당 투자자가 아니고 누구다? 지분 투자자의 일환으로 개발 사업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디케이트가 소액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인트 벤처는요. 소수의 개인이나 기관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자, 따라서 조인트 벤처나 지금 신디케이트나 다 공통점은 지분금융에 속한다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디케이트가 소액 다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면 조인트 벤처는 다액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다 하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론과 관련된 내용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제가 강의한 내용에 포커스가 있으니까 그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시고 하면서 학개론의 체계를 정립하세요. 이 학개론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배우실 때 티넨 이런 사람 몇 년도 사람이에요? 1826년도에 고립국이론 썼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뭐 버젯의 동심원 이런 건 192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200년 전, 100년 전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럼 200년, 100년 전 사람 이야기를 지금도 배워야 됩니까, 우리가? 알파고가 나타나서 인공지능 가지고 논하는 시대에 200년 전, 100년 전 이야기 배워야 되냐고요. 그게 학이에요. 학은 바뀌는 게 아니라는 거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학문과 관련해서 적어도 그 학자들은요. 자기의 평생을 바쳐서 그 학문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단순하게 한 10분, 5분 이야기하면서 버젯스 알았죠 하고 막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학자는 평생을 거쳐서 바친 거라니까요. 그래서 학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도 하루아침에 금방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부동산 학은요, 좀 처음에 공부할 때 시간이 걸려요. 막 이렇게. 한 6개월 공부해도요. 민법은요. 민법은 법조문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실사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착오다, 사기다, 뭐 강박이다 이런 것들 쭉 나오면요. 재밌거든요. 재밌어서 어때요? 공부하면 쭉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점수가. 근데 학계로는 이게 6개월을 해도 막 이렇게 갔대요. 그런데 학계로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시작하고 그러면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학계론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 배웠구나. 그래서 문제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인드가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 올라가서는 학은 100년, 200년 전통을 가졌다는 건요. 그만큼 요것은 한번 이해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요. 안 떨어지는 거예요. 1년이 가도 잘 안 까먹는 거예요. 학은. 그런데 법은 달라요. 얘는 이해 과목 같이 만기 과목이에요. 한 6개월만 안 보세요. 다 까먹지도록. 그래서 여기서는 학계로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과목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막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갖고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고요. 꾸준히 하시고요. 이런 문제풀이 과정, 기출문제 과정이라든가 이런 문제풀이 과정을 잘 들어보세요. 그럼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배웠는가 하는 걸 이해하게 되고 그게 이해가 되면 여기에서 놀아요. 그러면 학계론이 되게 재밌고 쉬운 과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조금 까다로운 게 학이지만 여기가 위로 올라가면 아주 재밌는 과목이다. 거기까지 어때요? 우리 열심히 노력해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